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제가 작심을 하고 뭐 적전분열이라고 욕을 먹던 말던 한동훈 씨를 좀 비판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국민과 국힘을 상대로 인지전쟁을 진행 중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너 잘못했잖아. 너 업보가 크잖아. 너 죄가 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반성해야지. 이렇게 말하자면 소심함과 죄책감으로 상대방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동훈 씨는 지금 국민과 국힘 지지자들과 국힘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 야, 이 사람은 평생 인간 사냥만 하고 살았냐.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를 사냥하려 그랬고 두 번째는 도태우를 사냥했는데 도태우 후보가 뭐 중상을 안 입고 오히려 씩씩하게 살아나왔고 또 세 번째는 장해찬을 사냥했는데 장해찬도 튀어나왔고 네 번째는 황상무를 사냥했는데 모르겠어요. 황상무는 전무가 돼서 다시 튀어나올지 어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좀 그래요. 예, 많이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도 뭐 그래, 정치판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니까 내 권력 늘어나면 윤석열 권력 줄어드는 거고 윤석열 권력 늘어나면 내 권력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내가 윤석열 좀 깎아야지 라고 계산 통박을 돌린 것까지는 제가 그렇게 뭐 오늘같이 이렇게 열을 안 받습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단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관이라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총선 지면 윤정부도 끝이고 종북 세력이 나라가 주류될 것. 이거 한동훈 씨가 말할 자격이 있나? 한동훈 씨가 말할 자격이 있냐고. 윤정부 출범에 한동훈 씨가 뭘 기여를 해서 목숨 내놓고 기여한 게 뭐라고. 종북 세력? 한동훈 씨가 공안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오늘 공안과 관계된 얘기거든요. 한동훈 씨가 종북을 언제 그렇게 걱정했대요? 종북이랑 언제 목숨 내놓고 싸웠거나 공안검사로서 간첩을 때려잡은 적이 언제 있었지? 갑자기 느닷없이 그건 협박성이거든. 나 흔들면 선거판 깨지고 선거판 깨지면 윤석열이 너도 죽는 거고 전부 종북 천하되는 거야. 걱정 마세요, 한동훈 씨. 지금보다 100번 어려운 거 우리 다 살아냈습니다. 100번 어려운 것. 2016년 그 난장판 된 그 당시에 새누리당도 살아냈고요. 그 다음에 탄핵도 살아냈고요. 문재인 정부도 살아냈고요. 다 살아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걱정해 줄 자격이 없어요. 시건방지다고. 당신이 언제 국가에 말하자면 종북이라든지 혹은 자유공화의 기본 틀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투쟁한 적 있다고 저런 소리를 하나? 당신 자격 없어. 당신은 평생 따뜻한 데서 살았어. 아니 밥을 먹어도 고깃집에서 이정재랑 먹잖아. 이정재랑 친한 건 오케이. 또 법무장관 혹은 검사로서 이정재랑 밥 먹다가 사진 찍는 건 오케이. 정치적 인간이 돼서 이정재랑 하면은 그건 참 그 삼성 그 이재용 회장 뺨치는 행동 아닌가? 특히 특수부 출신 이런 기업 다루던 검사가 그러면 나는 좀 그래요. 당신이 이정재 씨랑 다니면서 그 고기 많이 먹고 다니셔. 종북 걱정하고 정부 걱정을 우리가 하니까 왜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들어서 우리를 가르치려 그래? 참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예, 아주 이상하더라고. 이제는 뭐 이제 망가지는 길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랑 비슷한 화법이 트럼프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낙선되면 미국이 피바다 된다. 그거랑 뭐 화법이 비슷하지.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트럼프는 그래도 거기에 어떤 문맥과 일관성이 있어요. 문맥은 뭐냐면 내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미 자동차 산업계가 피바다가 될 것이다요. 이거를 이제 미국의 반트럼프 성향의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부풀려서 내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피바다 될 것이다라고 거두절미하고 이제 몽따주로 이렇게 한 거예요. 3월 16일 날 미 자동차 업계가 많이 있는 오하이오주 연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당선이 되면 중국산 자동차에 100% 관세 물려가지고 중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한 대도 안 팔리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자동차 업계가 전체가 피바다가 되고 그건 미국 전체가 피바다가 된다는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는. 뭐 일관성이 있죠. 트럼프는 미국 고립주의고 미국 우선주의고 또 쌍팔년식 미중 관세 전쟁이고 지금 중국을 관세 전쟁으로 못 잡거든요. 중국을 잡으려면 유럽을 안아들여서 유럽 기술이 중국으로 못 가게 만들고 유럽의 자본이 중국에 못 가게 만들고 유럽 시장을 중국에 대해서 좀 줄여줘야 돼요. 중국을 잡으려면 똑같은 일을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없어요. 유럽이 망가지던 말던 우크라가 작살나던 말던 미국이 관세 때려가지고 중국산 물건 안 들어오면 돼. 쌍팔년식 관세 전쟁이죠. 예, 그러나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일관성이 있잖아. 한동훈 씨한테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 이 사람이 언제 종북 타령했지? 종북에 대해서 싸움하는 투사했지? 전혀 인생 족보가 없잖아. 족보가 없는데 왜 떠들어 종북을 갑자기. 나 흔들면, 내가 흔들리면, 내가 그만두게 되면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그만두게 되면 선거판 깨지는 거고, 그럼 윤석열이 너도 죽는 거고, 저기 뭐야 여기 종북 천하되는 거야. 이게 저 국민 상대로 협박하나, 저기 대통령 상대로 협박하나, 국힘 상대로 협박하나. 협박이 취미요? 아까 인간 사냥이 취미였고 이젠 협박이 취미인가? 두 번째 취미 협박, 첫 번째 취미 인간 사냥. 좀 이상한 양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뻑하면 동료 시민이 어떻고 국민 눈높이가 어떻고. 그런데 이 사람의 국민 눈높이는 요새 확실히 알았어. 강남 오렌지 좌파 눈높이에요. 솔직히 말은 그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동료 시민 안에는 도태우, 장해찬, 황상무는 없어. 예. 자, 여기까지는 뭐 대충 이제 다들 얘기하는 얘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하고, 실제로 오늘 나올 얘기는 이제 세례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세례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사실 오늘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난 한동훈이 이종섭이라는 사람이 무슨 업적을 이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의심이 드는 거야. 이종섭이 국방장관을 할 때 일어난 일을 제가 기억나는 거 굵은 것만 얘기할게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2022년 12월 미국이 우주군의 한국 주둔을 결정합니다. 역사상 우주군이 외국에 주둔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단기적 파견은 있지만 이렇게 파병 이 주둔은 없었어요. 한국의 우주군을 주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하와이에 우주군 상설 기지를 만듭니다. 뭐 출장소 같은 건 있었어도, 그러니까 장비 같은 걸 운영하기 위한. 거기에 부대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는 경우는 미국 컨티기어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 그러죠. 그 미국 본토 연결된 대륙, 미국 본토 덩어리 외에 튀어나간 건 처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1년 후에는 드디어 준비가 끝나서 한미 미사일 정보 실시간 연동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종섭 장관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한동훈 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 안 해? 이런 일을 미국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온 혁혁한 그러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2023년 3월에는 사우디와 국방협력의 큰 틀을 확정시켰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우디는 우리의 에너지의 목숨줄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사우디는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고 싶어해. 그러나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인다고 해서 러시아나 중국에 굴복하긴 싫어. 여전히 서방 언저리에서 놀고 싶어. 그때 가성비 값으로 제일 좋은 파트너가 한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안보를 의존하더라도 자기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한국을 또 견제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방산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양국 간의 교감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종섭 장관 때 일어난 일이에요.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데 2023년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아주 국방 방산협력 격상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탄 나라, 중앙아시아 오탄 나라를 이렇게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정확하게 깊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큰 나라예요. 3천만이 넘어요. 그리고 사마르칸트 같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중앙아시아의 꽃과 같은 도시들이 다 우즈베키스탄에 몰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농경이라든지 채소 재배, 곡식 재배 이런 데에 굉장히 그 좋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생활이 풍요로웠던 지역이에요. 지금도 이거와 상관없이 돈과 상관없이 생활이 풍요롭습니다.
우즈벡은 거기다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시작한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에서 벗어난 제3의 길을 모색을 해왔어요. 이 우즈벡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러시아랑 직접적인 접경을 안 합니다. 우즈벡이. 러시아랑 직접적인 접경을 안 해요. 위에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해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바로 타직스탄,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저쪽 그 서방 쪽으로 나가는 통로가 뚫려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는 중국과 접경을 직접 안 해요. 키르기스스탄을 중간에 버퍼로 끼워요. 타직스탄하고. 남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란과도 직접 접경을 안 해요. 아프가니스탄을 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런 아주 독특한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내륙 국가인데 더블 랜드록트거든요. 더블 랜드록트라는 거는 이웃 바로 인접국으로 가면 바다가 나오는 그건 싱글 랜드록트죠. 한 나라만 건너뛰면 되니까. 여기는 나라를 두 개를 건너뛰어야 돼요. 우즈벡은 진짜 내륙 국가인데 다 둘러싸고 있는 데들이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제공하지 안보 위협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즈벡 입장에선. 그래서 우즈벡이 요번에 이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이제 뚫레 이제 옆을 둘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종섭 장관이 가서 우즈벡이랑 길을 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즈벡에 대한 FA-50 수출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우즈벡이 완전히 중국 영향권, 러시아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이 돼요, 이게. 자, 이런 일을 하고 해온 사람이에요. 한동훈 검사님께서 검사로서 사람을 감옥에 넣냐 맞냐라는 일을 해오셨다면 이종섭은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라고.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폴란드에서 무기 수출할 때 이종섭 장관이 한 역할은 입이 부르터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이게 아까 말한 거랑 연결되는데요. 2023년 12월부터 이게 돌아갔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틀은, 그러니까 이 틀이 그 이종섭 장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하와이 미 우주군 기지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허브가 돼서 한국 시스템, 일본 시스템이 엮이고 지금은 미사일 경보 정보만 엮이지만 미사일이 발사했다, 궤도가 뭐다, 어디로 떨어질 거다, 언제 떨어질 거다, 이거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단하지. 프로그램 두 줄만 더 쓰면 이거는 이 규칙에 의해서 일본 너희가 먼저 방어해. 이건 이 규칙에서 우리가 합의한 규칙에서 한국, 이건 이 규칙에서 미국.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의 역할 분담까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규칙 미리 세팅을 하면. 민감한 규칙이 이런 거지. 미사일의 탄착 지점이 평택 험프리 미군 기지로 예측이 되는데 그거를 미군이 먼저 요격을 할 건지 한국군이 먼저 요격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 그런 룰이 복잡하죠. 예. 그런 룰을 좀 정하면은 바로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게 또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일본의 MD는 미제입니다. 일본 MD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럭히드 마틴의 이지스예요. 육상 MD는 이지스 어쇼어라 그래가지고 해상 MD를 육상으로 옮겨 놓은 거고요. 해상에는 우리랑 달리 비싼 SM-6, SM-3 미사일로 줄줄이 깔고서 배들이 그 MD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무슨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연동하고 같이 요격하고 이게 말하자면 너무 쉬워. 그냥 미국 시스템이야. 한국은 꾸역꾸역 자기 길을 왔잖아요. 자기 길을 걸어온 한국을 미국의 위성까지 포함되는 시스템과 연동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져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한동훈 씨는 이종섭 장관이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그 내밀하게 앞장서서 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놈의 비대위원장을 하고 계시나?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또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이 이때까지는 스페이스 베이스드 인프라레드 센싱 시스템인가 그래서 SBIRSS인가 그래요. 스퍼스라고. 그 한 19개 정도의
대형 그것도 주로 그 중에 17개는 주로 3만 뭐 한 5, 6천 킬로 위에 그 정지 궤도에 떠 있는 대형 위성으로 지구를 말하자면 오렌지 조각 나누듯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 가지고 쫙 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적외선이 불이 들어오나 탄도미사일이 들어오나 이걸 보고 있는 그건데 지금 미국이 그거가 아니라 하이퍼소닉 앤 발리스틱 그러니까 트래킹 센서 시스템인가 뭐 그래서 HBTSS인가 뭐 그래가지고 벌떼 위성으로 아주 우주를 떡칠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이 펄쩍펄쩍 뛰고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막 쏘아 올리고 있다. 너 임마 일론 머스크 너 그런 식으로 그 딱 붙어가지고 미국 국방부 시다발이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오늘인가 중국이 발표했잖아요. 왜 그러면 미국에서 얘기가 그거예요. 이건 저궤도로 올려. 특징이 35,000 이런 게 아니라 500, 600, 700에 올리는 거예요. 고도가. 그리고 무수히 많이 올리겠다는 게 미국 얘기가 이거예요. 그 책임자 얘기가. 중국이 미국 위성을 격추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 미국이 새로운 위성을 올리는데 새로운 위성을 만들어서 올리는 제작 발사 비용이 더 싸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째 목표.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위성은 적외선으로 보잖아요. 적외선은 레이더와 달리 물론 쌀로 지표는 보지만 주로 이제 쐈다 안 쐈다 적외선으로 보는데 적외선 가지고는 원래는 탄도 추적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되니까 3차원 공간 추적이 어렵다고요. 적외선만 가지고. 그런데 방향만 아는 거지. 저쪽에 불빛인데 저쪽 불빛이 여기서 들어왔는지 여기서 들어왔는지 저기서 들어왔는지 몰라. 그런데 이 위성이 워낙 많이 깔려버리면 얘가 본 방향과 얘가 본 방향과 얘가 본 방향으로 공간 속에 점이 특정 시점에 특정 점이 특정되잖아요. 이 점이 다음번 요 점으로 옮겼고 요 점으로 옮겼고 그래서 이게 탄도 계산이 일어나요. 위성으로 탄도까지 보겠다. 세 번째는 위성으로 GMTI, MMTI를 하겠다. 즉 다시 말하자면 육상과 해상에 움직이는 타겟을 좌표를 찍어가지고 미사일 유도해 주겠다. 미국의 위성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위성 정보를 공유하니까 앞으로 관계가 깊어지면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위성 정보를 한국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한국에서 유사시가 되면 엄청 공유를 할 거라고요. 그 길이 트인 거예요. 이종섭 장관 때. 이 사람 참. 자, 그리고 이제 한미 핵동맹이 됐죠. 2023년 4월입니다. 그리고 한미 핵협의그룹,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이 확정이 돼서 이게 계속 열리죠.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쓰거나 혹은 그 기미가 확실하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미국이 핵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약속입니다. 이게 이종섭 장관 있을 때 된 일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에는 한미일 3국 체제죠.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인데 이게 군사적 의미가 크거든.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및 일본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란 얘기를 했고 이것에 의해서 한미일 3국 연합군사훈련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 연합군사훈련에는 Regional Contingency, 영내 비상사태에 대한 훈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영내 비상사태는 중국의 대만 도발이나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파워라 그럴까 위상에 강화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종섭 장관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한동훈 씨 잘 들으세요. 예. 사람을 감옥에 보내냐 안 보내냐 보내야 되는데 유죄 판결 얻어내야 되는데 공판 승리해야 되는데 이거에 너무 평생을 사셔서 이런 일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동훈 씨는 참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이종섭 전 장관이 나갔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군사협력을 통해서 한국이 사실상 파이브 아이즈의 준 멤버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그 파이브 아이즈라는 거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앵글로색슨 5개국으로 이루어진 서방 진영 최강의 정보 조직, 정보 공유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임명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중국에 대한 어마무시한 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종섭이라는 인물이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오는 것에 대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안의 중국 간첩들 거기 디글디글 하거든요. 한국보다 더 심해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 눈치를 많이 보는데 거기는 막 디글디글하면서 아주 날뛰어요. 그 중국 간첩들이 지금 다 날뛰는 중이야. 이종섭 어떻게 하면 도려낼 수 있지라고. 영국 그 유튜버 평론가 어저께 소개해드린 그 사람이 딱 요 대목 한 거 어저께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드렸고 이 대목 한 거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South Korea's arms supply partnerships with Australia give it a second mechanism to ingratiate itself with the Five Eyes intelligence alliance between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the UK and the US.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거를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이종섭이 특명을 받고 간 거야. 왜냐면 앞에 그런 일들을 쭉 해온 사람이니까.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씨 아시겠어요? 좀 너무 무식하신 것 같아. 이런 일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알면서도 이렇게 했으면 한동훈 씨는 간첩이란 소리지. 설마 알면서 했겠어? 무식한 거지 그냥. 아 근데 법률에 대해서도 좀 유식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종섭 장관이 무슨 뭐 전화해서 참견했다 말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처음에 그 사단장을 그 박무순 대령이 사단장을 형사로 걸고 들어갈 때 야 저게 형사가 되겠냐? 저 지휘 책임과 형사 책임은 다른 건데. 형사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저 김일병 쟤 미워 죽겠어. 쟤 물속에 빠뜨려 죽여버려야지. 라는 그런 고의적 악의가 있거나 혹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지도 아는데 야 거기 말이야. 뭐 죽으면 죽고 말면 하는 거지 말이야. 그냥 애들 싹 그냥 아무 장비 다 몰아넣어. 라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 속으로 사람을 몰아넣었다든지 그러면 형사가 성립을 해요. 근데 사단장이 그전에도 그 포항에서 장갑차 몰고 한번 잘 구하고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혹은 그냥 구해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아래 현장 대위나 뭐 소령이나 중령이 알아서 구체적인 건 하겠지. 나는 거기 가서 그 구조 활동 하라는 것까지만 지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건 좀 더 낱낱하게 신경을 못 써줬다라는 지휘 책임이지 형사 책임이 아니라고. 그럼 법을 다뤘으면은 이게 지휘 책임이냐 형사 책임이냐를 따져야지 국민 눈높이를 따져. 당신이 이때까지 누구 유죄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냐 만날 때 국민 눈높이로 감옥에 넣나? 한 검사님 누구를 유죄냐 안 유죄냐 따질 때 국민 눈높이로 했냐고. 그럼 그건 인민재판관이지. 인민검사고.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게 이 사건은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애초 사단장에게 지휘 책임만 있을 뿐 형사 책임이 없다면 혹은 그럴 소지가 강하다면 그게 합리적인 그런 의혹이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그런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있어요. 한 걸음 더 떠난 거지. 저는 이종섭과 박 대령인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이종섭 장관과 통화가 있었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겠냐고. 아 그거 지휘 책임과 형사 책임이 그게 굉장히 미묘하게 얽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나는 지금 그 기자들이 계속 묻고 있어서 뭔가 좀 말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나한테 좀 알려줄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관계한 거냐 이거지. 혹은
그 전날은 뭐 보고서 보고 박모식이가 쓴 보고서 보고 그 이대로 갑시다 했다가 밤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지휘 책임과 행사 책임이 이게 엮여 있잖아 이거. 야야야 박대령 그거 조금 더 그 저기 그 잘 분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전화했다면 이게 수사에 외부적으로 강압한 거냐 이거지. 그런 의도가 있는 거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는 애초에 사단장에 대한 책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박대령 그 사람 좀 섬찟한 게 그 얘기를 하잖아 항상. 저는 그 말을 듣고 강압으로 느꼈습니다 했잖아. 내가 느꼈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제가 소리집 이자가야집에서 저기 닭 날개구이랑 저기 정종을 한 잔 먹다가 옆 테이블 분이랑 어떻게 말이 잠깐 섞여서 참 정말 아름답게 생기셨네요. 같이 오신 분이. 그러면은 그분이 나가 성희롱했다라고 느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희롱이냐 이거지. 객관적으로는. 박대령 굉장히 말 조심해요. 보면 굉장히 야가 영악해. 그 사람 내가 발표하는 거 가끔 들어오면 외압이 있었다가 아니라 외압이 나한테는 그것이 외압으로 느껴졌다. 그런 어법을 쓰더라고. 자, 그 정도로 미묘한 문제인데 그거를 공수처 문제도 있고 뭐 그 대통령 문제도 있는데 그거를 당의 비대위원장이 나가서 이 사람 지금 당장 불러들이지 않으면 표 떨어집니다 하고 날뛰면은 이게 옛날에 6.25 때 완장차고서 죽창으로 이거 하던 사람들하고 그 태도가 다른 게 뭐냐고. 다르지 물론. 잘 나가는 배우랑 같이 한 끼 20-30만 원 하는 고기 먹고 그건 다르네. 하지만 그 기본적인 마인드와 영혼의 태도가 뭐가 다르냐고. 한동훈 씨.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공수처도 이게 황당한 수사예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 여론은 있고 막 언론이 밀어놔서 이걸 어떻게든 뭐 형사 책임 비슷하게 해서 밀고 가고 국방부의 장관의 뭐 그 외압에 의한 수사 뭐 외압 그 개입으로 밀고 가고 싶은데 현실적인 아마 증거는 없고 그 어떻게 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려보내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처럼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 뜨거운 감자가 계속 이러고 있을 동안 너는 꼼짝 말고 대기 타고 있어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인권이라는 그러니까 이종섭한테는 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씨는. 끔찍한 사고방식이라니까. 조금 있으면 백모한테는 인권이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겠지. 괜찮아 한동훈 씨. 나는 워낙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인권 없는 데서도 잘 지내. 근데 이종섭 씨도 잘 지낼 거야. 이종섭 대사도. 그러나 그 사람은 국사를 해야 돼. 나는 국사를 안 하는 거고. 제가 오늘 마음을 작심을 하고 저는 뭐 도태우를 까고 무슨 저기 도태우 후보를 까고 장 후보를 뭐 까고 김건희 여사를 사냥하려고 들고 난 그건 모르겠어. 그건 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비판해 놨으니까. 이종섭에 대해서는 한동훈 씨한테 오늘 정확히 말합니다. 귀하는 내 치부책에 올랐어. 백모 치부책 오래 갑니다. 2016년에 치부책 올린 유승민이가 지금도 나한테 이렇게 한 방씩 맞고 저렇게 한 방씩 맞잖아. 지금 귀하가 오른 치부책의 그 심각성은 유승민보다 조금 더 심각합니다. 네. 내 기준에서는. 왜냐하면 이 무시무시하고 굉장히 중요한 민족의 그런 그 안위랑 관계된 그런 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 안보랑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일을 깔끔하게 해온 사람을 그리고 또 그거랑 관계된 일을 하려고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로 나가 있는 사람을 거의 인민재판식으로 국민 눈높이, 인민의 눈높이, 나 한동훈의 눈높이, 나 강남 좌파, 오렌지 좌파의 눈높이에 맞춰서 끌어들여서 대기 태워! 대기 태워! 어휴! 자, 그래서 한동훈 씨한테 권합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얼른 자연인으로 돌아가세요. 네. 얼른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